그 다음에 7천억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을 7천억입니다. 정당 수익이 어딘지, 정당 수익을 넘어서 성남 도시공사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해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뭐 항소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법조기자들 그런 사례 봤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난 게 매우 드문 겁니다. 그건 사실은요.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7천억 몰수 추징 문제에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죄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추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시죠. 자, 물 좀 해줘. 사실 이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네.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뭐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로 그렇죠.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더 나았다니까요. 구형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금요일 날 남욱 씨의 법정권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 쭉 처음부터 수사 개시부터 쭉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뭐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첫 수사팀이 계속까지 수사한 게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후에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좀 얽혀있는 사건이다 보니까는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뭐 중단돼 있고 거기 관계자라고 하는 뭐 그 성남시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라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에서 그건 그 재판이고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 관련해서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대통령 뭘 제가 고려하고 했다면 또 다른 판단도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우리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고 계속 가는 거지. 만약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판단했을 때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물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은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은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전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갖고 이 문제는 뭐 일선 검사들이 이 사건 하나입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갖고 사기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안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갖고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야말로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검사들, 기소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우리가 집착해갖고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갖고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관님, 7일 날에 직접 그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하신 걸까요? 저는 뭐 노만석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럼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을? 저는 뭐 법무부에 뭐 차관도 있고 또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대 왔을 때 잠깐만 뭐 딴 데도 아닙니다. 예,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총 그럼 3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하는 뭐 맨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매일 아침 뭐 말씀드리면 뭐 굳이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침에 모든 뭐 중요 사건들에 관한 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났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거고 저는 뭐 그럼 그렇다 하고 끝납니다. 두 번째에 와서는 뭐 이게 그 일선에 정확히 며칠 기억나지 않겠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현장에서 뭐 항소 포기 의사가 있다.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랬다가 하면 그때부터 논의를 했겠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 날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 그러지 아닙니다. 저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펙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들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죄송한 마음이고요.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주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해갖고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뭐 이게 뭐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입 관련해서 전혀 뭐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중앙지검장도 어쨌든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